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는 지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72년 전 평양을 폭격한 사진을 공개하며 확장 억제 전략을 우회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평양을 폭격한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연도를 보니까 1951년이라서 한국전쟁 도중에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사진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1951년이면 이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됐지요. 네. 그리고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기 때문에 7월 하순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갔었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후퇴해서 이제 반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50년 하순, 다시 말하면 11월 경에는 우리 국군 육사단이 초산까지 진격을 했어요. 압록강까지요. 그게 사실은 통일을 목전에 뒀단 말이죠. 근데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입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가 바로 그때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일사후퇴, 다시 말하면 서울을 다시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 찍은 시점이 1월 9일이에요. 일사후퇴로부터 한 5일 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던 유엔군이 사실은 그 중공군과 북한군의 거점을 타격을 해야 된다. 그 거점이 바로 평양이거든요. 평양을 폭격을 하는데 거의 융단 폭격하듯이 지금 나와 있듯이 약 한 300대의 폭격 D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다시 말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유엔 국제사회의 결이고요. 그러나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핵화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핵 보유를 지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로 동맹국, 대한민국을 공격 시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북한은 우리는 핵 포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핵은 과거에는 억제를 위한 용도였지만 이제는 억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 위협을 받는다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핵 보유 법제화, 다시 말하면 핵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미사일, 그다음에 핵탄두의 소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이 과거에는 그게 위협이 될까? 설사 우리 동족에게 그걸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이 핵 표적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확장 억제 공약을 핵 우산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정말 미국이 워싱턴 또는 뉴욕이 타격받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확장 억제의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표명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대통령이 외교안보부처, 외교부 국방부 보고 그 과정 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보유 발언이 또 나왔었고요. 물론 그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만 역시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이만큼 확고하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북한에게도 북한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과거 72년 전 그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에게는 억제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개된 사진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그 미군 장교가
그 대형 지도 앞에 서서 군사작전을 설명하는 것 같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미군이 지금 확장 억제 전략을 우회적으로 과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진은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6.25 전쟁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 물론 소련과 중공의 동의와 지지와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유엔에서 결의를 합니다. 공산군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군사력을 지원해주고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 유엔사 이제 창설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루어지고 그 유엔군은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관, 그때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초대 유엔군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주요 미군의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 기지가 이제 오늘 보시면 나오는데 이 요코다 공군 기지가 도쿄에 있습니다. 네네. 요코다 공군 기지에서부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평양과 함께 신의주를 오가면서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또 다시 이제 이런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70여 년 전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살아 있잖아요. 유엔군 사령부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전 관리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 간에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잘 지키고 충돌을 막기 위한 기능이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 전력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당시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앞으로 유사시에도 다시금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코다뿐만이 아니라 뭐 요코스카라든지 사세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7개의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는데 이 후방기지들이 다시금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 추가 결의가 없이도 이미 50년도에 결의했던 그 결의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유엔군이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를 했으니까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북한이 그렇게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국회로 따지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제들이 좀 이 테이블 위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최고인민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네. 개최 회의 내용은 대체로 보면 예산과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은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국가기구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중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북한이 한 5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각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작년에 내각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올해 내각은 각 분야별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과업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 예산을 다루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언어가 많이 지금 외부에 노출되면서 북한도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평양에서 쓰는 문화어, 우리로 치면 표준말이죠. 이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외래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중앙검찰서 사업 정형을 새롭게 좀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체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검찰서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특정해서 미리 예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에 예를 들면 그 체제 이완된 부분이랄지
그 과정에서 체제 결속을 꾀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검찰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인사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 대남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부 경제 문제 그리고 새해 어떻게 북한의 우리로 치면 각 부처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당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핵심 인사들을 어떤 수준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이번에 포인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전체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의무나 그래도 가끔 그렇죠.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중요한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 12월 연말에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꽤 오랫동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고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복적인 보고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연설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 총리랄지 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형식으로 연설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거의 전례로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김정은 위원장 참석을 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그 2019년에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면은 참석을 할 것이다.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참석할 가능성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할 얘기가 있으면 그런데 할 얘기를 이제 앞에 이미 12월 달에 거의 할 얘기는 다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월 8일 날 또 건군 75주년 대규모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때 또 뭔가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시기가 매우 어중간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이미 사실은 대남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핵 관련 발언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지난 당 전원회의,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미 이제 핵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결국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핵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기본 원칙을 천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뭐 다시 추가적인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무인기 도발을 했어요. 이 무인기 도발을 한 이후에 지금 우리 정부의 그 대응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특히 북한이 영공을 다시 침범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합의를 유보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조용하거든요. 네. 꽤 지금 오랫동안 조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참고 있다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시점보다는 다음 시점을 택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그래도 그 미군이 평양 폭격 사진을 공개한 부분을 말씀을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것도 어느 정도 뭐 핵 관련 수위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진 공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미일 간의 2+2 외교안보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 회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북한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특히 거기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일 한보협력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북한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엔사를 통해서 평양 폭격과 관련된 이야기, 또 우리 대통령과 또 이어서 나오는 확장 억제 강화, 이런 것들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금년에도 다양한 미사일 발사 도발, 특히 금년은 북한이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 건군 75주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도발을 더 강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보면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추인하겠지만 지금 최고인민회의의 내용을 보면 이 법제화 내용 중에 평양어를 보호하는 법이 나오거든요. 이 검찰 기능을 체크하고 강화하는 그런 얘기들은 결국 북한 내부가 상당히 동요되고 어렵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 외부의 위협을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책임을 전가하고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앞서 이제 무인기 도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었고 우리 군도 굉장히 강력하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남 메시지의 비판의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 혹은 이번 대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나 수위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무인기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북측의 무인기가 남측에 추락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격을 해서 격추를 시켰거나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상황들이 팩트가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왔다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락을 했거나 해서 우리는 증거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인기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무인기 도발을 자기들이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되받아치는 식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남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대남 강경 기조가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한 70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있었고 그건 과거로 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한 해에 거의 70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중에 방사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올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건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남 강경 입장을 선언적 차원에서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최고인민회의에 등장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등장한다면 대남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고 또 대미 부분도 역시 지금 이제 보면 이번 사진 공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굴하지 않고 미국과 계속 맞서가겠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끌고 가면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최고 지도자가 대남 대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올해도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금 봐주셨는데 올해 작년에 미사일 도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올해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도발이 계속 이어져 올까요? 예, 그건 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연초에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통일부 장관이 모 방송과의 대담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지난 연말도 방사포, 600mm 방사포 도발을 했고 연초 1월 1일도 방사포 발사를 했거든요. 결국은 저는 금년 도발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0문을 이제 이 증정하는 그런 행사까지 같이 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있고요. 특히 핵력량을 강화하겠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을 해서
작년 2022년에 70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면 금년에는 그 이상 버금가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우리 한미연합 훈련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네네. 확장 억제와 관련해 TTX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그걸 빌미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 김용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